(32) 5가지 조직구조. 일을 조직하는 방법. 육체노동이든 지식노동이든 모든 일은 3가지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다. 첫째, 단계별로 조직할 수 있다. 집 짓는 과정을 예로 들면 우선 기초를 닦은 후 골조와 지붕을 만들고 내부 마무리를 하는 식이다. 둘째, 일은 기능별로 조직할 수 있다. 금속 가공 공장에서는 선반이나 리머를 일렬로 세우고 옆에는 앞단기를, 반대쪽에는 열 처리 장치를 배치한다. 가공해야 할 금속 조각은 기계와 숙련공 사이를 움직인다. 셋째, 일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기능이나 도구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한편 직능별 조직은 기능별 조직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이는 단계별 조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생산이나 마케팅 등 소위 고전적인 직능과는 관계없는 각종 기능이 들어가 있다. 생산이나 마케팅은 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와는 달리 격리나 인사는 독립된 하나의 직능이다. 직능별 조직에서는 일의 단계나 기능 사이를 사람이 아닌 일이 움직인다. 이에 비해 팀형 조직에서는 일이 고정된다. 각종 기능과 도구를 지닌 사람은 하나의 팀으로서 건물 설계나 연구 개발 등 과제를 수행한다. 일은 각 조직 구조의 설계 원리에 따라 늘 어떤 형태로든 조직된다. 직능별 조직과 팀형 조직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이 2가지 조직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직능별 조직. 직능별 조직은 명쾌함과 안정성 면에서 모두 뛰어나다. 그러나 조직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고 각 사람의 일을 그것에 결부시키기가 어렵다. 경직적이고 적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재를 육성하고 훈련시키기에도 적합지 않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자원해서 잘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둘 뿐이다. 이러한 장점과 한계 때문에 직능별 조직은 특수하다. 잘 나갈 때는 고도의 경제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비경제적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나 복잡도에 달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마찰이 발생한다. 급속한 오해와 반목을 낳고 마침내 몇 개의 조직으로 쪼개져 제각기 움직이게 된다. 이리하여 직능별 조직은 조종자, 위원회, 회의, 문제 해결 전문가, 특명을 받은 사람 등 복잡하고 돈이 들며 더구나 취급하기 어려운 매니지먼트를 위한 도구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러한 도구의 준비는 대개 문제 해결에 쓸모가 없을 뿐더러 관계자의 시간만 낭비한다. 직능별 조직의 각 부문 매니저는 자신의 직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들은 장인 정신이나 전문가적인 능력을 중시한다. 자신의 직능을 위해 조직 전체를 희생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직능은 희생시키려 한다. 이것을 시정할 방법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직능 강화를 꾀하며 뛰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직능별 조직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빈약한 구조다. 진정한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뿐이다.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것도 최고 경영자뿐이다. 최고 경영자가 바른 의사결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내용은 모든 곳에서 잘못 해석된다. 결국 의사결정이 만족스럽게 실시되는 일은 없다. 게다가 직능별 조직은 매니지먼트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을 만든다. 성과보다 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능을 지닐수록 매니지먼트의 의미를 가볍게 보게 된다. 그만큼 미래의 매니저를 육성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직능별 조직의 적용 범위. 직능별 조직의 적용은 현업에 한정된다. 최고 경영자의 일은 사실 직능별 업무는 아니다. 최고 경영자의 업무를 직능별로 조직한다면 최고 경영자는 미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노베이션 업무에 관해서는 더욱 무력하다. 이노베이션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미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업무도 각종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노베이션과 직능별 조직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노베이션 업무를 직능별로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팀형 조직. 팀이란 서로 다른 기능, 지식, 배경을 지닌 사람, 본래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노동자들이 모인 소수의 조직이다. 팀형 조직에는 리더가 있다. 리더는 대개 교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팀을 지휘하는 사람은 업무 단계나 요구에 따라 변하곤 한다. 팀에는 상사도 부하 직원도 없다. 선배와 후배가 있을 뿐이다.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한 각종 대형 메이커들의 거래처로서 플라스틱 부품 설계, 제조,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주로 업무로 하는 유럽의 한 업체가 있다. 이 업체는 팀이 고객별로 편성된다. 팀 리더는 설계 부서의 사람인 경우도 있고 판매나 서비스 부서의 사람인 경우도 있다. 성과는 팀 전체의 책임이다. 리더는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사내 어디에서나 조달할 수 있어서 업무 진척도에 따라 설계기사, 영업사원, 서비스 담당자를 영입한다. 어느 팀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설계기사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결정하고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 엔지니어를 팀에 불러들이는 것은 내 일이다. 그러나 그 후 어떤 엔지니어링이 필요할지 정하는 것은 엔지니어다. 그가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하면 그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때는 그가 상사다. 내 팀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다른 팀에게는 처음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가 호출된다. 그때 나는 그 팀의 새 멤버가 되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일한다. 팀형 조직의 장점과 한계. 팀형 조직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멤버라면 팀 전체의 업무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받아들이며 사태 변화에도 쉽게 적응한다. 직능 간의 세력 다툼은 없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몇 번이라도 다른 팀에 들어가 일한다. 그러나 팀형 조직에는 몇 가지 큰 결함이 있다. 명쾌함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경제성도 나쁘다. 인간관계, 업무 할당, 설명회, 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팀의 내부 관리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만 한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일을 진척시키는 데 소모된다. 전원이 공통의 과제를 이해하고 있어도 전원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멤버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는 주의하지 않는 일조차 발생한다. 팀형 조직의 최대 한계는 규모다. 멤버의 수가 적을 때는 효과적으로 일한다. 원시 시대의 수렵팀도 7 내지 8명이었다. 너무 커지면 유연성이나 멤버들의 책임감이 급속히 감소하고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 동시에 본래 팀의 결함이었던 조직 구조의 명쾌함 결여, 커뮤니케이션 부족, 내부 관리나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규모의 한계에서 팀형 조직의 적용 범위도 정해진다. 팀은 최고 경영자의 업무를 생각할 때 최고의 조직 구조다. 최고 경영자를 위한 유일한 조직 구조라 해도 좋다. 이노베이션을 위한 업무에도 최적이다. 그러나 팀형 조직은 대부분의 현업 활동에서 단독으로 적용할 만한 설계 원리는 아니다. 필요 불가결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완적이다. 팀형 조직은 직능별 조직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완적인 조직 구조다. 팀형 조직이 최대의 공헌을 달성하는 영역은 지식노동의 영역이다.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직능별 조직과 팀형 조직 쌍방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식노동자 대부분이 각각 직능별 본거지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직능이나 전문 분야의 지식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어 일하게 된다. 지식노동자의 지식이 진척되는 속도에 따라 업무를 통해 조직에 공헌하는 기회는 그가 속한 직능별 조직 내부에서보다는 다수의 직능이 모인 팀에서 발견될 것이다. 지식이 진척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화한다는 의미다. 전문화한 지식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전문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결합할 때 비로소 생산성을 지닌다. 이처럼 고도의 지식이 성과에 연결되는 것은 팀형 조직에서다. 팀형 조직은 자기 규율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조직이다. 그곳에는 한계도 결함도 있다. 그러나 팀형 조직은 특수한 문제에만 적용하는 조직도 일시적이며 편의적인 조직도 아니다.
하나의 완결된 아주 훌륭한 조직 구조다. 연방 분권 조직. 연방 분권 조직에 따라 조직은 여러 개의 자립된 부문으로 분할될 수 있다. 자립된 부문은 업적과 조직 전체에 대한 공헌의 책임을 지며 독립된 매니지먼트를 갖는다. 연방 분권 조직도 각 사업 부문의 내부는 직능별로 조직된다. 물론 팀형 조직도 직능별 조직을 보완하는 선에서 적용된다. 연방 분권 조직은 직능별 조직이나 팀형 조직과는 다르다. 후자는 업무에서 시작한다. 성과는 활동의 총합이라 가정되며 활동만 바르다면 바른 성과가 자연스레 주어진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연방 분권 조직은 성과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어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최적의 사업 부문을 만든다. 그 후 그 사업 부문 내부에 어떤 일, 과제, 활동이 필요한가를 생각한다. 연방 분권 조직의 장점. 오늘날 연방 분권 조직보다 뛰어난 조직은 없다. 이 조직은 아주 명쾌하며 경제적이다. 각 사업 부문의 사람들은 자신과 그가 속한 사업 부문의 과제를 쉽게 이해한다. 안정성과 적응력도 충분하다. 매니저의 역량이 사업의 업적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익이 올라가는 사업 뒤에서 이익이 오르지 않는 사업을 계속하는 일이 없어진다. 간접비로 현실의 모습을 애매하게 하거나 매출 성과로 현실의 모습을 숨기는 일도 없어진다. 최대의 장점은 미래를 담당하는 매니저의 육성에 있다. 연방 분권 조직만이 마침내 톱 매니지먼트의 책임을 담당해야 할 사람을 육성하고 시험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연방 분권 조직은 다른 모든 조직 구조보다 뛰어나다. 톱 매니지먼트의 역할. 사업 부문은 본사의 톱 매니지먼트로부터 독립한 자치적인 존재여야 한다. 사업 부문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더라도 톱 매니지먼트가 사업 부문의 매니지먼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본사의 톱 매니지먼트가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된 사업 부문의 매니지먼트가 갖는 책임이다. 시장, 제품, 잠재력, 기회, 문제에 관해 톱 매니지먼트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 부문을 통솔하는 자의 책무다. 연방 분권 조직도 전체가 공통의 비전을 지닐 필요가 있다. 자치는 전체의 업적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부문의 매니저는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자신이 전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수시로 자각해야 한다. 유사 분권 조직. 사업 단위로 조직을 편성할 수 없다면 연방 분권 조직보다 뛰어난 조직 구조는 없다. 그러나 대조직 대부분은 사업별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직능별 조직이나 팀형 조직으로 하기에도 너무 크다. 이런 경우 유사 분권 조직을 채택해야 한다. 유사 분권 조직은 사업이 아닌 것을 사업인 것처럼 조직한다. 분권화한 조직 단위에 가능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인 매니지먼트를 갖추게 하고 적어도 유사한 손익에 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유사 분권 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화학산업이나 재료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복잡한 대조직인데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 종류인 조직에 적용된다. 유사 분권 조직의 문제점. 유사 분권 조직은 많은 면에서 부족한 조직 구조다. 처음부터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가 곤란하다. 조직 속의 인간이 각자 자신의 업무의 의미와 조직 전체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다. 유사 분권 조직은 경제성,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들은 유사 분권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유사 분권 조직에서의 분권화된 조직 단위는 진정한 의미의 사업이 아니며 그 성과도 시장에서의 실적에 따라 평가될 수 없다. 성과는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즉, 장부에 적힌 가격이나 비용 배분의 방법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유사 분권 조직 적용의 원칙.
중요한 것은 유사분권 조직이 마지막 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조직이 작고 직능별 조직과 팀형 조직의 조합만으로 충분할 때는 유사분권 조직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직능별 조직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반대로 조직이 큰 경우에는 연방분권 조직의 적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각 부문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분리해서 책임을 지어야만 할 때, 특히 시장의 논리가 기술이나 생산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유사분권 조직은 그 제약과 약점,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직 구조일 수 있다. 시스템형 조직의 등장.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 구조 중에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생겨난 것은 파열의 직능별 조직뿐이다. 팀형 조직, 연방 분권 조직, 유사 분권 조직은 모두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혹은 그때그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스템형 조직도 마찬가지다. 시스템형 조직은 특수한 문제, 즉 60년대 미국의 우주 개발을 위한 조직 구조로서 발전했다. 시스템형 조직은 팀형 조직을 발전시킨 것이다. 팀형 조직에서는 구성 단위가 개인이지만 시스템형 조직은 다종, 다양한 조직과 개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기관, 기업, 대학, 개인 등이다. 중앙 조직의 일부인 조직이나 계약 관계는 있지만 어떤 지배도 받지 않는 조직, 본래 지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직도 있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좋은 예다. 체이스는 지점 중심의 영업 방식을 중단했다. 대신 중간 규모의 확실한 현지 은행에 약간의 출자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체이스는 그 은행들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중력조차 보내지 않는다. 그 은행들은 현지 사회에 뿌리를 내린 채 체이스의 세계적 업무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이다. 시스템형 조직의 문제점. 시스템형 조직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조직 구조는 없다. 이 조직은 목적이 자주 변하긴 하지만 늘 명확해야 한다. 조직의 구성 단위 각각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충분히 검토했을 때에 한해서 시스템형 조직은 유효하다. 또한 이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조직의 구성 단위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스템 전체의 기본적인 목적, 목표, 전략이 전원에게 이해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모든 종류의 의문과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고 신중히 청취되고 검토되고 이해되었을 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구성 단위 모두가 자신의 목표 이외의 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전 구성 단위가 매니지먼트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을 동반하는 고도의 재량권,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기회, 계획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 전체에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스템형 조직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사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을 써서 달에 사람을 보냈지만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참한 실패가 있었다. 그 성공은 민간 기업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예산 초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스템형 조직은 조직 구조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통상적인 적용은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직 구조다.